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어느 도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한 목격자는 이런 일은 아무 데서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두 후계자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한국 문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북한이라는 무서운 나라에서 탈출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꽤나 굉장한 이야기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랫동안 저는 북한 평양에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모두가 항상 두려워하면서 비밀을 지키려고 했죠.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평양이라는 수도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셔서 저는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나중에 왕실에서 화려한 직업을 얻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저에게 최고 지도자인 김영진과 그의 가족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자라면서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제가 김여정을 직접 모시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주 똑똑했고 궁에서의 복잡한 정치 문제들을 잘 해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어요. 저도 그녀를 많이 존경했죠. 하지만 그녀와 더 가까이 일할수록 그녀의 잔인한 면을 보게 되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들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그걸 보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권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보았거든요.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의 잔인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봤어요. 점점 제가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무서웠지만 더 이상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어요. 2018년에 저는 오랜 계획 끝에 탈출을 결심했어요. 그 과정은 정말 위험했어요. 항상 도망치고 숨으며 누군가에게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비밀 라디오 방송과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마법 같은 곳처럼 들렸어요. 정부가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고요. 믿어지시나요? 북한을 빠져나오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중국을 몰래 거쳐야 했고 비밀 네트워크에 좋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몇 주간 숨고 이동한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안전하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믿기지 않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도 달랐어요. 건물들은 더 높고 반짝거렸고 여기저기 밝은 간판과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다니고 고향에서처럼 겁에 질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는 자주 먹을 게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자랑 단 것들만 모아놓은 통로도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럽고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많아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왔으니까요. 가끔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내가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이 실감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봤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볼 수 있었고 북한에서 금지되었던 책들을 읽을 수도 있었어요. 정부에 고발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었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첫 몇 달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가끔 밤중에 깨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평양에 다시 돌아온 건 아닌지 헷갈리곤 했죠. 하지만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면 다시 기억났어요. 이제 나는 자유라는 걸요. 새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푹신한 침대도 있었고 작은 부엌과 혼자 쓸 수 있는 욕실까지 있었죠. 평양에서는 큰 집에 살았지만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파트에서는 드디어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탈북자인 저를 도와줬어요. 이곳에 살 곳을 찾아주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돈도 조금 줬어요.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에도 등록해줬죠. 처음엔 모든 게 너무 벅찼지만 그 지원에 정말 감사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남한 사람들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같은 한국어라면 쉬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평양에서 쓰는 말투와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을 때 웨이트리스가 마치 제가 외계어를 하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그분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겨우 주문할 수 있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몇 시간씩 발음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말이죠. 입이 아플 때까지 같은 단어를 반복했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남한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평양에서는 엄격한 규칙 아래 살았어요. 정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말하는 모든 것을 감시했죠.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처음 시위를 본 날이 기억나요.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평양이었다면 그들은 체포되거나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경찰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질서만 유지할 뿐이었죠. 그 광경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자유는 놀라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것이기도 했어요. 평양에서는 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죠. 여기선 제가 직접 선택해야 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여가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이 모든 선택들이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슈퍼마켓에서 샴푸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절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냥 하나 골라.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다른 걸 써보면 되잖아.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적응 수업에서 만난 평양 출신의 다른 탈북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주며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겪어냈어요. 주말이면 모여서 집에서 먹던 음식을 만들고 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 민서와 저는 자주 도시를 탐험하곤 했어요. 그녀는 저보다 1년 먼저 여기 와서 좋은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멋진 가게들을 구경하고 때로는 공원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민서가 저를 노래방에 데려갔어요. 평양에서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만 부를 수 있었는데 여기선 어떤 노래든 부를 수 있었죠. 우리는 촌스러운 팝송을 몇 시간 동안 부르며 얼마나 형편없는지 웃어댔어요. 몇 년 만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쉬워졌어요. 새 집에서도 점점 편안함을 느꼈고 음식도 창피하지 않게 주문할 수 있게 됐어요. 남한 이웃들과도 친구가 되었고 지역 TV 프로그램들도 즐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평양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고 제가 탈출한 걸 알게 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됐어요. 때로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떠나왔는지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누리는 자유, 앞으로의 기회들을 떠올렸어요. 남겨둔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 온 지 약 6개월이 지나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걸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신호를 기다리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이곳이 제 자리라고 느꼈어요. 바쁜 거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항상 쉬운 건 아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기쁨과 어려움이 함께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죠.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살던 평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뉴스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는 좀 달랐어요. 평양에서의 삶이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양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정권의 내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수업 날 정말 긴장됐어요. 캠퍼스는 너무 넓었고 학생들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첫 강의에 앉자마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평양과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마치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의 삶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읽고 공부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국제관계에 대해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 중 하나는 2개의 한국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외부인의 시각에서 평양에 대해 듣는 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저는 손을 들어 제 경험을 공유하곤 했어요. 그러면 제 동급생들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수업 외에도 저는 평양에서의 삶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쓴 거였어요.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었지만 글을 쓰면서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 중 한 분이 제가 쓴 글을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긴장됐지만 교수님께 보여드렸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평양에서의 일상을 진실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두려움, 자유의 부재, 생존을 위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묘사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끈기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썼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수백 명이 매일 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평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블로그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여러 행사에 초대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손이 떨리고 말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막상 말하기 시작하자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평양의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신이 났지만 동시에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기억하면서 저는 이 일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단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평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시위를 조직하고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다른 탈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좌절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평양에서 제 블로그를 읽게 된 사람들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곤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가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희망을 느끼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그 메시지들은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저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평양에 갇혀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제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상상했던 삶과는 달랐지만 지금의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생겼어요.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단지 한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믿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남조선으로 도망쳤을 때 북한의 위험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피가 얼어붙는 듯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남아있는 옛 동료들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었거든요. 최고 지도자의 딸 김주애. 이제 그녀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궁전에서 뛰어놀던 어린 소녀였던 게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전혀요. 제가 궁에서 일할 때 주애를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체스를 두는데 그녀는 장기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지혜를 이용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부드럽지 않았어요.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이 말하길 김주애는 자기 길을 막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게 단순히 사람들을 해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인물들, 군 고위층, 정부 고위 관리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까지도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사촌이나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는 걸요. 그게 바로 주애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제 전 상사였던 김여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때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애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제 연락책 중 한 명이 말하길 주애는 목록이 있다고 했어요. 실질적인 처형 리스트죠. 그녀가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실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고향의 상황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그곳의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이 자신이 사라질 날이 아닐까 두려워하거나 밤에 자면서 계단에서 부츠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삶. 주애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권력을 너무나도 원했기에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해치우려 하고 있었어요. 이건 북한에게 정말 나쁜 소식이었어요. 제가 떠날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주애가 집권하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게 뻔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려던 희망은 완전히 짓밟힐 거였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글을 쓰고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주애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제가 말하곤 했어요. 그녀가 집권하게 두면 북한의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될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야.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신문과 웹사이트에 기사를 썼고 TV와 라디오 인터뷰도 했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알기를 원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나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가끔은 한밤중에 깨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가 아직 북한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 더 많은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의 힘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TV에 자주 등장하며 항상 아버지 곁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북한의 공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결국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될까? 상황은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게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매일 주애와 그녀가 일으키는 위험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일했어요. 그게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딘가에서 작은 차이로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어느 날 국제회의에서 연설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했죠. 정치인, 기자, 인권운동가들 모두가 모일 자리였어요.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몇 주 동안 연설 준비에 매진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심지어는 제 고양이 앞에서까지 연습했어요. 회의가 열리는 날이 되자 연설문을 외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주애에 대해,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평양에서 모두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어요. 연설의 마지막에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평양의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연설을 마치자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안도감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야말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상황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궁에 있는 친구에게서 또다시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번 메시지는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주애가 내 이야기를 들었어. 메시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화가 많이 났어. 널 반역자로 부르고 있어. 조심해. 저는 휴대폰을 들고 앉아서 세상이 저를 향해 좁혀오는 것만 같았어요. 목소리를 낼 때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험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애는 어떤 일을 벌일지, 제 가족에게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여기 남한에 있는 저에게도 손을 뻗으려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남한 당국의 이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반응했고 가는 곳마다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평양의 사람들은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아갔어요. 더 많은 인터뷰를 하고 더 많은 기사를 썼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협력해서 평양에서 더 많은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줬어요. 우리는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주의 힘은 매일 강해지고 있었고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네트워크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힘을 막을 수 있을지, 평양이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평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그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에 와서 배운 게 있어요. 한 사람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항상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두렵지만 결심이 섰어요. 걱정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평양을 뒤덮은 어둠 속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